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런던 북한 대사관. 저는 평양에서 온 암호 전문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8월 15일까지 귀국하라. 25년간 충성했던 외교관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조국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자. 과연 평양 엘리트 가문 출신 외교관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광화문 거리를 걷고 마음대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는 이곳에서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문수동에서 태어나 항일빨치산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조국을 위해 25년간 해외에서 일했죠.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런던 북한 대사관 2층 제 집무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늘 하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에 묵념을 올렸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여름 햇살이 들어왔고 템즈 강변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9시쯤 암호실 직원이 다급하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사 동무 평양에서 긴급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 해외 공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평양에서 예고 없이 오는 귀국 명령은 곧 숙청 명령이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암호문을 해독하는 동안 저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우리 런던 대사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고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였어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처형됐다는 사실이 우리 외교관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죠. 그 이후로 해외 공관에 근무하던 고위 외교관 수십 명이 하나둘 평양으로 소환됐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암호문 해독이 끝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문장은 이랬어요. 김태준 공사 및 가족 전원 8월 15일까지 평양 귀국 조치. 차남 김, 장남 김 역시 동일자까지 귀국할 것. 외무성 인사국.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 둘까지 함께 귀국하라는 건 제가 도망칠 구실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북한 체제는 해외 공관원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방식으로 충성을 강요해 왔거든요. 제 아들들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아 런던에 와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평양에 있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귀국 명령을 따라야 했을 거예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2017년 김정남 암살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개한 북한 공작원 명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비밀 의료 지원 목록,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리스트. 이 자료들은 제가 외교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북한 정권의 어두운 비밀들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자료들을 모았을까요?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예감 같은 게 있었죠.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들조차 출국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어요. 저는 런던에서 BBC 뉴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섬기던 조국이 동족을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준혁 가명이는 25살,
차남 준서가 명는 22살이었죠. 아이들은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를 따라 런던에 몇 차례 왔었기 때문에 자유세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협상과 회의를 해왔지만 제 아들들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평양에서 귀국 명령이 왔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에서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불이 켜진 집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 제가 21살 때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그날, 저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국은 제게 죽음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들만이라도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설령 제가 죽더라도 아이들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5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조국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요. 저는 1965년 평양 중구역 문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수동은 평양에서도 특별한 곳이에요. 외교관, 무역일꾼, 당 간부들이 사는 동네였죠. 제가 태어난 해는 북한이 주체 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채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그해 4월 14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주체 사상을 처음 대외적으로 천명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른바 혁명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셨고 1930년대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과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훈장을 본 기억이 납니다. 조국 해방전쟁 참전용 사증이라고 적힌 붉은 천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북한에서 항일발치산 후손이라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배급도 더 잘 나왔고 평양 중심부에 집도 받았으며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71년 6살 때 문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배운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였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김일성 초상화 앞에 세워놓고 말했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고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거든요. 제가 5살 때인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약 1.2배 정도였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GDP가 뭔지도 몰랐지만요. 1972년 제가 7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고 스스로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했어요. 12월 27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직장에서는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김일성 광장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수십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모두가 만세를 외쳤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라고요. 1973년 봄 저는 문수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학교 1학년 첫 시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행복한 어린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첫 글자는 김자입니다.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기 전에 김일성이라는 세 글자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김일성 만세라는 5글자를 쓸 수 있어야 소학교 1학년을 마칠 수 있었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영어와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가끔 집에 외국어 책을 가져오셨거든요. 1976년 제가 11살 되던 해는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전쟁이 날 뻔했다는 소문이 평양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공호 훈련이 강화됐고 저희는 매주 방독면을 쓰는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28돌 기념일에 김일성 주석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경멸할 것이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강한가 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 조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980년 저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에서 중학교는 우리로 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6년제였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평양 제1중학교였는데 이곳은 주로 당 간부와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돌아온 외교관이 우리에게 강연을 해줬죠. 동무들, 외교관은 조국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전파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요. 외교관이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외교관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태준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외교관이 되려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1984년 제가 중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당한 사건이죠. 북한 공작원들이 버마 현재 미얀마 랑군에서 폭탄을 터뜨려 한국 강요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조국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당시에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86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어과에 합격했습니다. 21살의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고 외교관의 80% 이상이 이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김일성 광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지금 제 책상 서랍에 남아있는 그 사진이죠. 대학 생활은 고되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령님 혁명 역사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는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고 7시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됐죠. 영어 수업은 특히 엄격했습니다. 외교관이 되려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했거든요. 1987년 제가 대학 2학년 때 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이에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일으킨 테러였죠. 학교에서는 이것을 남조선 괴뢰들의 자작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1990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무성 시험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어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중 2개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야 했고 김일성 혁명 역사와 주체 사상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시험을 받고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죠.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권하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너는 조국의 외교관이다. 우리 김씨 가문의 자랑이야. 저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룬 25살 청년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청년은 33년 후 그 조국을 등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1년 3월, 저는 평양 외무성 청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청사 입구에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가 새겨져 있었어요. 외교관은 조국의 얼굴이며 혁명의 전사이다. 저는 그 글귀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이제 조국의 얼굴이구나라고요. 그해 12월, 저는 첫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련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발령이 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모스크바로 떠나기 일주일 전인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소련 붕괴는 북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가 무너진 거니까요. 외무성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김일성 주석은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우리도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1992년 1월, 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려항공 2-154기였죠.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나는 이제 세계로 나간다. 조국을 빛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소련이 무너진 세상에서 북한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비행기가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 덮인 모스크바, 그리고 붉은 광장 위에서 더 이상 펄럭이지 않는 소련 국기.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5년간 해외에서 보게 될 자유세계의 모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모스크바의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1992년 1월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대사관은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었죠. 소련이 무너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가게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는 망했구나. 우리 조국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바뀌기 시작했죠. 모스크바 거리를 걷다 보니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신문을 읽고 자유롭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1992년 3월, 저는 붉은 광장에서 옐친 대통령 반대 시위를 목격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유란 게 정말 나쁜 건가? 하고요. 1993년 저는 모스크바에서 일하면서 러시아 국영방송을 몰래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해 여름 러시아 TV에서는 옐친 대통령이 의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10월에는 의회 건물에 탱크가 포격을 가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는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시기 평양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거예요. 저는 대사관 암호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수령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사관 전체가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 매일 절을 올렸죠. 그런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보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요. 1994년 가을부터
평양에서는 암울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배급이 끊겼다는 소식,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된 거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에서는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도 조국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1997년 봄 평양의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외교관 가족은 특별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거든요. 태준아, 요즘 배급이 잘 안 나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구해오신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혁명가 집안인 우리 가족도 장마당에 의존해야 할 만큼 상황이 나빠진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모스크바 거리를 걸었어요. 24시간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고 빵과 우유가 넘쳐났습니다. 왜 우리는 굶어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풍족한 걸까? 1998년 저는 평양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6년 만에 본 평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평양역 앞 광장에는 꽃제비라 불리는 거리에 아이들이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인데도 이 정도라니 지방은 얼마나 심할까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울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해외에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는 지옥이야. 어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조국이 지옥이라니. 저는 외교관으로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조국은 인민을 굶겨 죽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저는 새로운 발령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이 난 거예요. 코펜하겐은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풍요로운 사회. 저는 덴마크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코펜하겐 거리를 걷다 보면 노숙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병원 치료는 무료였으며 교육도 무상이었습니다. 북한도 명목상으로는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인민을 잘 돌보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저는 코펜하겐 대사관에서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김정일이 김포공항까지 나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 북한 선전 매체는 이를 민족의 화해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쇼일 뿐이라는 걸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북한은 핵 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했고 2002년에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발각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는 핵 개발을 시인했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 북한은 NPT 핵 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했고 육자회담이 시작됐죠. 2005년 9월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겠구나라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거예요. 저는 코펜하겐 대사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비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죠. 덴마크 외무부에서는 저를 불러 항의했어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귀국 정부는 즉각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제국주의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인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게 정당한가? 그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2008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TV로 본 거예요. 중국은 화려한 개막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같은 공산국가였던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 북한은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왜 중국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북한은 고립을 선택했으니까요.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됐고 북한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같은 해 11월 30일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초강경 조치였어요. 평양에 있던 어머니한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장마당 상인들이 자살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체제를 위해서라면 인민의 삶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섬겨야 할 조국인가요? 2010년 저는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전보됐습니다.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해서요. 런던은 제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되니까요.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템즈강이 흐르고 빅벤이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3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2010년 9월 저는 런던 북한 대사관에 부임했습니다. 1등 서기관 신분이었고 주요 업무는 영국 정부 및 유럽 각국과의 외교 업무였죠. 런던은 제가 근무했던 어느 도시보다 자유로웠어요. 하이드파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누구나 연설할 수 있는 스피커스 코너가 열렸고 대형 박물관에서는 전 세계 역사를 자유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말부터 평양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였죠.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하다는 보고가 외무성 내부에서 돌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5시쯤 평양에서 긴급 암호 전문이 왔어요. 대사관 암호실 직원이 다급하게 제 숙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기관 동무, 즉시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암호실에 들어서자 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문을 읽고 있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셨다. 그 순간 대사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외교관들은 김정일 초상화 앞에 엎드려 통곡했죠. 저도 울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슬픔보다는 공포가 컸어요.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12월 19일 북한 중앙TV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발표했고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명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겨우 28살이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BBC 뉴스를 통해 평양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이 통곡하는 장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중 얼마나 많은 게 진심일까요?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북한은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중연설을 했어요. 저는 대사관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김정은의 목소리가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또 거짓말이지. 과연 제 예상대로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성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죠.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졌고 중국조차 북한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영국 외무부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을 변호해야 했는데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12월 8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된 거예요. 12월 12일 그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당일 즉시 처형됐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을 후견했던 실세였고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였어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처형당한 겁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사가 평양에서 온 지침을 낭독했어요. 장성택은 당과 혁명을 배신한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이다. 모든 동무들은 이를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2014년 김정은 체제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숙청됐고 심지어 총참모장 리영호도 2012년에 이미 숙청당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들려왔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기는 처음이었습니다. 2015년 제게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평양에서 런던으로 왔어요. 장남 준혁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3학년, 차남 준서는 1학년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아버지를 보러 온 거였죠. 저는 아이들에게 런던을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박물관이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도 박물관은 있지만 전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전시물 뿐이었거든요. 준서는 런던 거리의 서점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여기는 금서가 없나 봐요. 아무 책이나 다 팔고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이들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선전했지만 국제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했죠. 같은 해 9월 9일 제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연이어 채택했어요. 북한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쌀값이 치솟고 있다. 휘발유도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계속된다고 한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정권은 핵무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2월 13일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이 암살당한 거예요. 김정은의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은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됐습니다. 저는 런던 대사관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CNN, BBC, 모든 언론이 북한을 비난했죠. 저는 영국 외무부에 불려가 해명해야 했어요. 북한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정권을 위해 일할 수 없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수소탄급 위력이었어요.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감지됐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죠. 북한은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때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평양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18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됐고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저는 런던에서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악수하는 모습.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북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1월 22일 중국보다 먼저 국경을 완전 봉쇄했어요. 외교관들조차 평양과의 왕래가 끊겼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북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됐죠. 2020년 여름 탈북자 단체에서 보낸 정보에 따르면 북한 내부는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기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고 의약품도 바닥났대요. 하지만 김정은은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정권은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이와 준서는 이미 25살, 22살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 같구나.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걸요. 2020년 가을 런던은 코로나19로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인민을 더 잘 돌보네. 같은 시기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했어요. 중국과의 무역량은 90% 이상 감소했고 외교관들조차 본국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런던 대사관에서 평양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경제 5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했어요. 북한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대사관에서 그 연설문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정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직후 발표된 정책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계속하고 군사비는 더 늘린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2021년 여름 제게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형님한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셨다. 태준아, 건강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게 2019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준아, 너는 해외에 있으니 다행이다. 여기는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북한 땅에 묻힌 채로 두고 갈 순 없다.
하지만 나와 아이들까지 북한에서 죽을 순 없다. 2021년 가을,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9월 28일 화성-8형, 10월 19일에는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쏘아 올렸죠. 국제사회는 다시 북한을 비난했지만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영국 외무부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2021년 11월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서기관, 북한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인민은 굶주리는데 미사일만 쏘아대니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렸죠. 우리 공화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템즈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죠.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했어요. 3월 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대사관 회의에서 평양의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다. 제국주의 세력의 러시아 포위를 규탄한다. 그 순간 저는 환멸을 느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북한은 그걸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까지 제공했다고 하더군요. 2022년 여름, 제게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남 준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 준혁이는 27살 런던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영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제가 원하는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7회 동안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았던 아이가 겨우 몇 년의 자유로운 생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나는 1986년 김일성 광장에서 외교관 시험 합격을 자축하며 찍은 제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2022년 런던에서 두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1986년에 나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22년에 나는 그 조국이 내 아들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2022년 가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더욱 늘렸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11월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고 11월 2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까지 쏘았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외교관으로서 저는 이 미사일 발사를 자위권이라고 변호해야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도발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2월 18일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고 ICBM 11기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고립될 거야. 2023년 3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포탄, 로켓, 심지어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이제 국제무기상이 됐구나. 인민은 굶주리는데 정권은 전쟁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있어. 2023년 5월 차남 준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25살이 된 준서는 형보다 더 단호했어요. 아버지, 저는 절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더라도 북한으로는 안 가겠어요. 두 아들의 결심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준혁아, 준서야.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대한민국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자. 그 순간 준혁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준서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결정이 옳다는 걸요. 비록 조국을 배신하는 일일지라도 제 아들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보복은?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지난 10년간 모아둔 북한 내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 생명보험이자 대한민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될 거였어요. 2023년 6월 저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진 거죠. 2023년 7월 18일 그 귀국 명령서를 받고 나서 저는 정확히 28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28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33년간의 외교관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했어요. 7월 19일 수요일, 저는 대사관에 병가를 냈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집에서 두 아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8월 15일 전에 탈출해야 한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탈출할 건데요? 중국으로 갈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여기 런던에서 바로 한국으로 간다. 일반 탈북자들은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루트를 거쳐야 하지만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런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여권도 있었죠. 물론 북한 여권으로는 한국에 직접 갈 수 없었지만 제3국을 경유하면 가능했어요. 7월 20일 저는 조심스럽게 독일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독일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과거에도 탈북 외교관들을 도왔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접 연락할 수 없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영국에 사는 한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제 상황을 듣고 즉시 도와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적절한 경로를 찾아보겠습니다. 7월 22일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정부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8월 초에 베를린으로 오시면 그곳에서 한국 정부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사관에 들키지 않고 어떻게 영국을 떠날 것인가?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마지막 순간의 계획이 탄로나면? 7월 25일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을 테니 최소한의 것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간 모아둔 북한 내부 자료들. 그 자료들은 USB 메모리 3개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비리, 핵개발 관련 문서, 해외 공작금 운용 내역, 외화벌이 조직의 불법 거래 증거들.
이 자료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할 귀중한 정보였고, 동시에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도 했죠. 7월 28일, 저는 대사관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독감에서 회복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 계획이 탄로나지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 제 집을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8월 1일 화요일 대사관에서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사가 평양의 지시를 전달했어요. 김태준 공사와 자제분들은 8월 15일 고려 항공편으로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은 대사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나는 그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을 거야. 8월 3일,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 호텔에 짐을 옮겼습니다. 대사관에는 귀국 준비로 집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실제로는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요. 8월 5일 토요일 새벽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아들을 깨웠어요. 일어나라. 지금 출발한다. 준혁이와 준서는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호텔을 나섰어요. 새벽 5시 런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히드로 공항이 아니라 세인트 팬크라스 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보다 기차가 덜 눈에 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6시 30분 유로스타에 탑승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을 바라봤어요. 13년간 살았던 도시,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근무지였던 곳, 그리고 제가 자유를 선택한 곳. 기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양에 계신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틀림없이 처벌받을 겁니다. 최소한 평양에서 쫓겨나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죠. 준서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겠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평양으로 돌아가도 큰아버지네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뿐이죠.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1시 기차는 파리 북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 6시 베를린행 야간 기차에 탑승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북한 대사관에서 제 실종 신고를 했을까? 혹시 인터폴의 수배령이 내려졌을까? 8월 6일 일요일 아침 9시 우리는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에는 한인 교회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베를린 외곽의 안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한국 정부와 연락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안가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을 잤어요. 8월 8일 화요일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베를린의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저희를 만났어요. 김태준 공사님,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와 자제분들의 귀순을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3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귀순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8월 10일 우리는 베를린에서 특별기에 탑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비행기였어요. 약 11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땅이 보였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적국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조국이 될 거였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오전 10시 47분
비행기의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 두려움, 기대,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국정원 관계자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김 공사님, 일반 입국장이 아니라 특별 통로로 나가시겠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제 탈북 사실이 공개되면 안 됐어요. 평양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었죠. 우리는 공항 지하 특별 통로를 통해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8월 한여름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속도로 옆에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준혁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평양보다 훨씬 크네요. 국정원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서울은 더 큽니다.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24시간 편의점에는 온갖 상품이 넘쳐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북한에서 24시간 가게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후 1시쯤 우리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었어요. 깨끗한 기숙사, 식당, 강의실, 심지어 헬스장과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법률 교육,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어 교육이요? 저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외래어와 신조어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존댓말 체계도 조금 달라요. 그날 저녁 첫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뷔페식으로 음식이 준비돼 있었고 밥, 국,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다 공짜예요? 그래,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거란다. 저는 쟁반에 음식을 담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 가족이라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했거든요.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배급이 끊겨서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식량을 사야 했죠.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TV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자 수십 개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영화. 북한에서는 오직 조선중앙TV 하나뿐이었는데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뉴스를 보다가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송이었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겁니다. 8월 12일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 바로 쓰기였어요. 강사가 칠판에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뜨락도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트랙터라고 합니다. 볼쇼이는 볼쇼이, 루라는 룰러죠. 저는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단어가 많았어요. 동무는 친구, 인민반은 통반, 초급당은 지역당. 같은 한국어인데도 완전히 다른 언어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사회 2의 수업이 있었어요. 강사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설명했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돈을 갚으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로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낸다고요? 그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어려워지죠. 북한에는 신용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거래는 현금이나 외화로만 이뤄졌죠.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선전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됐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북한 외무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주 영국 대사관 김태준 공사가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김 공사와 그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제 탈북 사실이 공개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죠.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공사의 형제들이 평양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제 형님과 누나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준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하나원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탈북 선배들이 와서 정착 경험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걷는 것 같았어요. 다들 뭐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게 살더라고요.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느렸어요. 일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결정도 느렸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빨랐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에 따라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정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문화 차이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나이 먼저 물어보기 무례한 게 아니라 문화. 9월 1일 저는 취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원 직업상담사가 물었어요. 김태준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외교관으로 33년을 일했지만 북한 외교관 경력이 한국에서 인정될 리 없었어요. 저는 북한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소나 통일부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씨처럼 고위 외교관 출신은 북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통일부 자문위원이나 대북 연구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조국을 버렸지만 제 경험과 지식이 통일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15일 저는 하나원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이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뤘으며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었다는 것.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T-8년 동안 내가 배운 역사가 전부 거짓이었나.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10월 1일 하나원 수료식이 다가왔습니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 저는 두 아들과 함께 하나원 운동장을 걸었어요. 가을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준서야. 내일부터 우리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준서도 말했죠. 저도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평양에 돌아가서 큰아버지네 가족을 찾고 싶어요. 저는 아들들을 안아줬습니다. 비록 지금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2023년 10월 5일
하나원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았어요. 약 700만 원 정도였는데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통일부 직원이 저희에게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어요. 10월 10일, 우리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형 아파트였는데 평양의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온수가 24시간 나왔고 난방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원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양도 밤에는 불빛이 있지만 전력 부족으로 자주 정전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밤새도록 환했습니다. 10월 15일, 저는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과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취업 지원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김태준 씨 같은 고위 탈북민은 대북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외교관 경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북한 외교 전문가는 많지 않거든요. 제가 몇 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통일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은 제 경력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2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셨고 특히 영국에서 13년을 근무하셨군요. 북한의 대외 정책과 김정은 정권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저는 통일연구원 북한 외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월급은 세전 450만 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달에 외화 100달러도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번 돈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11월 1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수원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분당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다시 4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교관 가족은 전용 차량을 이용했으니까요. 지하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모두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하나원에서 받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초역에서 내려 연구소까지 걷는데 거리에는 카페가 정말 많았어요.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북한에는 커피숍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몇 걸음마다 카페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동료 연구원들이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어요. 대부분 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북한에서 받은 학위밖에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불고기, 갈비,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찌개. 선배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 뭐 드시겠어요? 저는 된장찌개요. 김치찌개는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메뉴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네요. 북한에서는 식당에 가도 메뉴가 2-3개밖에 없었어요. 그나마도 재료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첫 연구과제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 변화 분석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지난 13년간 런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비밀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했는지, 장성택 숙청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핵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12월 초 제 보고서는 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언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김태준 박사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체제 보장 수단이자 협상 카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저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배신자 김태준은 조국을 팔아먹고 괴뢰의 앞잡이가 됐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쓸쓸했습니다. 한때 제가 충성했던 그 정권이 이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북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공휴일이었죠.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저는 감격하며 걸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내년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준혁아.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배운 지식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준서도 덧붙였어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게요. 저는 아들들을 안아줬습니다. 비록 지금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언젠가 이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수원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돋이를 봤어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첫 해, 저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1월 중순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박사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 수립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외교관에서 연구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통일정책자문위원으로. 제 경력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 2월 저는 첫 월급으로 평양에 있는 형님께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직접적인 금융 거래가 없었거든요. 저는 중국을 통한 우회 송금을 알아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님 가족의 소식을 듣기로 했어요. 3월 초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돼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3월 말 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저는 33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충성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긴 그 체제는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굶기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주민을 감시하며 자유를 억압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체제를 위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만이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탈북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평양으로 돌아갔다면 저와 제 아들들도 숙청됐을 겁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희생되는 것보다 일부라도 살아남아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5월 준혁이가 서울 소재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였어요. 준서도 경제학과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이 무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뇌물 없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당하게 시험을 보고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었어요. 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조정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지. 하지만 끝까지 조국을 지켰어. 나는 조국을 버렸지만 언젠가 통일된 조국을 위해 기여할 거야. 현재 저는 매일 아침 광화문으로 출근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를 계속하고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연구자이자 통일을 꿈꾸는 한 사람입니다. 비록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고향 평양으로 돌아가 형님을 만나고 어머니 산소에 참배하고 두만강변을 걸을 겁니다. 자유로운 통일 조국에서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조국과 가족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들은 이제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